궁궐의 화려한 골룡포를 벗어 던지고 평범한 선비의 옷으로 몸을 숨긴 채 백성들 사이를 걷던 그때 나으리, 저희 삼촌 좀 구해주세요. 삼촌이 어찌 되었다는 것이냐? 내일 아침에 죽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얼굴로 울부짖는 8살 아이. 그날 밤 삼촌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기적 같은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정조 임금 제위 시절의 일이지요. 가을이 다 저물어 겨울의 초입에 막 접어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낮부터 잔뜩 찌푸려 있던 한양의 하늘은 해가 서산에 걸리기가 무섭게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이윽고 차갑고 굵은 빗줄기를 쏟아붓기 시작했지요. 그런 밤에 인적이 끊긴 저작거리를 홀로 걷는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고 수수한 도포 차림의 삿갓을 깊숙이 눌러쓴 그 모습이라. 멀리서 언뜻 보면 어디서나 마주칠 법한 평범한 선비처럼 보였지요. 빗속을 걷는 발걸음도 딱히 서두르는 기색이 없어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달랐습니다. 처마 끝에서 맺혔다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도 귀를 열어두고 골목 안쪽 어둠 속에 등을 웅크리고 앉은 노인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천천히 살피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 묵직한 흐름이 굽이치는 깊은 강을 연상케 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내가 바로 조선의 임금이었지요. 임금이 자맹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몸속 궐 담장 밖으로 나와 한양의 골목길을 걸어본 적이 있었지요. 승정원의 보고서와 사관의 기록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연기 속에 배어 나오는 밥 짓는 냄새,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소곤소곤 주고받는 수군거림, 아무도 없는 골목 어귀에서 혼자 새어나오는 한숨 소리. 그런 것들은 어떤 문서에도 적히는 법이 없었지요. 임금은 그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만 비로소 백성이 어떤 하늘 아래 어떤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오래전부터 마음 깊이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임금은 늘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왔지요. 옥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다스림이 아니라 백성과 같은 땅 위에 발을 딛고 같은 바람을 맞는 것이 다스림의 시작이라고 임금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한양의 저작거리는 그 믿음을 시험이라도 하듯 너무나 쓸쓸하고 차가웠지요. 처마 밑에 등을 웅크리고 앉아 마른 기침을 터뜨리는 노파 하나. 불 꺼진 주막 앞에서 빗속에 휘청거리는 취객 하나. 그것이 인적의 전부였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발등을 적시고도 남았고 임금의 삿갓층에서는 빗물이 굵은 줄기를 이루어 쉬지 않고 흘러내렸지요. 뒤를 조심스레 따르던 호위무사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오늘 밤은 이쯤에서 환궁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빗길이 점점 험해지고 있습니다. 임금은 대꾸 대신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빗소리와 삭풍 소리가 뒤섞인 어둠 속 저 멀리에서 뭔가 가냘픈 소리가 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라 하기엔 너무 가늘었고 짐승 소리라 하기엔 너무나 애달팠지요. 빗속에서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그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임금의 발밑에 달려들었지요. 어찌나 갑작스러운 일이었던지 앞을 걷던 호위무사가 화들짝 놀라 허리춤의 환도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발목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쥔 것은 칼도 창도 아니었습니다. 빗속에 흠뻑 젖어 흙투성이가 된 아주 작은 두 손이었지요. 아이였습니다.
8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임금의 발 앞에 이마를 짚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달라붙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흰 적삼은 물먹은 솜처럼 몸에 늘어붙어 있었지요. 날이 이미 차가운 때였건만 아이는 얇은 호토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덜덜 떨리는 것이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울어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지요. 나으리, 제발 저희 삼촌 좀 구해주세요. 목이 쉬어 갈라진 소리였습니다. 한 번만 외친 것이 아니었지요. 아이는 흙바닥에 이마를 박은 채 몇 번이고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빗소리에 묻히지 않으려는 듯 온 힘을 다해 목청을 높였건만 그 소리는 오히려 더 처절하게 들렸지요. 임금의 옷자락을 쥔 두 손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호위무사 둘이 재빠르게 다가섰습니다. 이놈이 감히 행인의 앞을 막아서다니 썩 물러나지 못하겠느냐. 한 무사가 아이의 어깨를 잡아 떼어내려 했지요. 그러나 아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옷자락을 움켜쥐며 고개를 들어 임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이 임금의 시선을 붙잡았지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차가운 빛 속에 오들오들 떨렸고 두 뺨은 울음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허나 그 눈만은 달랐습니다. 젖은 눈꺼풀 아래에서 빛나는 눈동자가 너무나 또렷하고 맑았지요. 어른도 쉬 내보이기 어려운 간절함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향한 단단한 의지가 그 작은 눈동자 안에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은 손을 들어 무사를 제지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임금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빗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웠습니다. 삼촌이 어찌 되었다는 것이냐? 임금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그 말 한마디에 참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듯 다시 오열하기 시작했지요. 내일 아침에 죽습니다. 나으리, 삼촌은 아무 죄도 없는데 내일 아침에 죽는다고요. 빗소리 속으로 아이의 울음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골목의 어둠은 그 소리를 먹어 삼킨 듯 고요해졌고 임금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지요. 호위무사들의 당혹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길가에서 모르는 아이를 만나는 것만 해도 이미 예상 밖의 일이거늘 임금이 발을 멈추고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친 채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자맹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서 임금을 그 자리에서 떼어내야 했지요. 저나 저작거리에는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의 딱한 처지는 안타깝사오나 지금은 환궁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사 하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눈길을 거두지 않았지요. 아이의 몰골은 참으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흙투성이 얼굴, 해진 옷자락, 발은 맨발이었는지 흙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지요. 그럼에도 아이는 무사들의 눈치를 보거나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임금의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할 뿐이었지요. 나으리, 제발 들어봐 주십시오. 삼촌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발요. 그 목소리 안에는 분명 필사적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허나 임금의 눈길을 잡아당긴 것은 간절함만이 아니었지요. 아이의 눈빛에는 단순한 애원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스스로 아는 것이 있는 자의 눈빛이었지요. 구걸하는 아이의 눈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패를 쥐고 판을 이으려는 자의 눈이었습니다. 임금은 몸을 낮추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잠깐 멈칫했다가 대답했지요. 윤이라고 합니다. 몇 살이냐? 8살입니다.
삼촌이 내일 죽는다 하였는데 어디에 갇혀 있느냐? 의금부라는 곳입니다. 억울하게 독약을 썼다는 누명을 쓰고 잡혀 있습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습니다. 울음에 목이 메어 있으면서도 말은 조리가 있었지요. 임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삿갓 아래에서 아이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일단 비부터 피하게 하라. 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임금의 말을 거역할 도리가 없었지요. 한 무사가 마지못해 우솥을 벗어 아이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유는 그 순간 임금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 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임금이 손을 내밀어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따라오너라. 이야기는 비를 피하고 나서 들어주마. 유는 잠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손을 꼭 쥔 채 발걸음을 따라 붙었지요. 빗속을 걷는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흙길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한 쌍은 크고 묵직했고 다른 한 쌍은 작고 빠른 발자국이었지요. 한석이라는 이름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을 간 넘겼고 한양도성 안작은 약재상에서 일하는 점원이었지요. 덩치가 크거나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볕에 그을린 얼굴에 손마디가 굴었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성격이었지요. 주인 영감이 시키지 않아도 새벽에 먼저 나와 약재 광주리를 정리하고 남은 자투리 약재를 버리지 않고 종이에 싸서 이름을 적어두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재상 주인 영감은 그런 한석을 가리켜 저 친구는 손이 정직하다라는 말을 자주 했지요. 손이 정직한 사람이 만든 약은 마음도 정직하다는 것이 영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한석에게 그해 가을 뜻밖의 일이 생겼지요. 약재상 주인 영감이 한석을 불러 거한 임무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한양북촌에 사는 세도가 김대감이 기력이 쇠하여 보약을 주문해 왔다는 것이었지요. 값비싼 약재를 써서 직접 처방을 맞추고 약탕기까지 들고 가서 대감 처소에 직접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주인 영감이 손수 나섰을 자리였으나 때마침 영감은 몸이 불편하여 누워있는 터였지요. 그리하여 그 일이 한석의 차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한석은 정성을 다해 보약을 다렸습니다. 약재 하나하나를 직접 맡아보고 골라냈고 다리는 불 조절도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지요. 약탕물이 제 색깔과 향을 낼 때까지 꼬박 2나절을 공들였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보약을 정갈하게 보자기에 싸서 한석은 김대감의 처소로 향했지요. 대감의 처소는 북촌 안쪽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높다란 담장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마당 한 귀퉁이에는 행랑채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지요. 한석은 안내를 받아 사랑채 쪽으로 걸어가다가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작은 별채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별채 안쪽에서 인기척 없이 나누는 낮은 목소리들이 귀에 걸렸습니다. 한석은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쳤지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발걸음을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대감되게 이를 기웃거리는 것은 자신이 할 짓이 아니라 여겼지요. 약을 납품하고 빠르게 나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채에서 약탕기를 전달하고 뒷마당을 가로질러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발 앞에 무언가가 채였지요. 땅 위에 반쯤 펼쳐진 채 떨어져 있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얇고 질 좋은 종이었는데 바람에 날려 나온 것인지 아니면 누가 떨어뜨린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한석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흙인 눈길이 같지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역관의 이름으로 보이는 한자, 수량을 나타내는 숫자들, 그리고 은자가 오고 간 내역처럼 보이는 항목들이 손바닥 크기의 종이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석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요. 다만 중요한 것처럼 보였고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이라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돌아서서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뒤뜰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종이를 약재 보따리 안에 끼워 넣었습니다. 나올 때 문지기에게 건네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문을 나서는 순간 문지기가 바깥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 결국 그 종이는 그대로 보따리 안에 남겨진 채 한석의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종이는 김대감이 역관을 통해 청나라에서 몰래 밀수해 온 금수 약재의 목록이 적힌 장부 낫장이었지요. 역관 이름과 물건의 수량, 은자를 주고받은 내역까지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임금의 눈에 들어간다면 김대감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증거였지요. 김대감은 장부 낫장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즉시 사람을 풀었습니다. 며칠을 추적한 끝에 그날 뒤뜰을 지나쳤던 약재상 점원의 보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약재상 점원, 그러나 자칫 이 사실을 퍼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김대감은 측근을 불러 조용히 명을 내렸지요. 한석의 입을 영영 막아버리라고. 며칠 후 임금에게 보내는 보약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몸져 누운 김대감. 의관들이 달려와 진찰을 마치고는 독이 든 것 같다고 고하였지요. 의금부는 즉시 움직였고 가장 최근에 보약을 납품한 약재상 점원 한석이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한석은 끌려가면서도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했지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한 채 의금부 오간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윤은 삼촌의 이름을 부르며 빈 방에 홀로 남겨졌지요. 윤이 삼촌 한석에게 맡겨진 것은 5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해 봄 한양 도성 안팎을 휩쓴 역병이 윤의 어머니를 앗아갔지요. 윤의 어머니는 한석의 누이였습니다. 뺨이 하얗고 눈이 컸던 여인으로 아픈 중에도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오빠를 불렀지요. 한석은 누이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녘에 숨이 가빠지는 누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을 때 한석은 그것이 마지막 힘인 줄 알면서도 잡은 손을 놓지 못했지요. 오빠, 윤이 부탁해.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그를 가르쳐 주면 그 글로 사람을 살릴 아이야. 그것이 누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석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지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약재상 점원의 봉전으로는 본인 끼니를 챙기기도 빠듯했지요. 서당에 보낼 돈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석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누이가 맡긴 아이를 굶기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한석이 자신에게 세운 단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한석은 아이를 약재상으로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약재를 썰 때면 윤을 옆에 앉혀놓고 손에 약재 한 줌씩을 쥐어주었지요. 이게 무슨 냄새가 나느냐? 이걸 핥아봐라. 혀에 뭐가 느껴지느냐? 이 색깔이 어제 것과 다른 게 보이느냐? 처음에는 그저 심심풀이 삼아 하는 질문이었지만 한석은 곧 알아챘습니다. 윤은 보통 아이가 아니었지요. 한 번 맡아본 약재 냄새는 2번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었고 들은 이름은 아무리 어렵고 긴 것이라도 단번에 외워버렸습니다. 한 가지를 가르치면 3가지를 미루어 알아내는 아이였지요. 한석은 그때부터 약재 공부를 아이의 글 공부 대신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인삼, 당귀, 황기, 백출. 더 나아가 독성이 있는 약재들도 가르쳤지요. 어린 아이에게 독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한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윤아, 약을 아는 사람은 독도 알아야 한다. 약이 되는 것과 독이 되는 것은 본디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법이야. 얼마나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거든. 윤은 그 말을 가만히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느 날 저녁 한석은 약재를 씻다 말고 윤을 불러
그릇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뒤집어 보이며 말했지요. 독은 물에 섞었을 때보다 그릇에 발라서 말렸을 때 흔적을 찾기가 훨씬 어렵다. 물에 섞으면 흔들고 끓이는 과정에서 흔적이 퍼지거든. 그러나 그릇에 발라 말리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 아무리 잘 말려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 결정이 아주 작게 남기 마련이야. 그러니 이상한 그릇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테두리부터 살펴라. 유는 그 말을 그릇을 들고 빛에 비추어 보며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몹시 진지했지요. 그 가르침이 훗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쓰이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빗속에서 임금의 소매를 붙들고 오열했던 그날 밤, 윤의 가슴 안에는 삼촌이 약재를 썰며 들려준 이야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그것은 글도 아니었고 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윤이 가진 가장 단단한 무기였습니다. 임금이 윤을 데려간 곳은 궐 안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별전이었습니다. 잠행에서 돌아올 때 임금이 몸을 씻고 잠깐 쉬어가는 용도로 쓰이는 곳이었지요. 규모는 작았지만 안은 단정하고 따뜻했습니다. 화롯불이 방 한가운데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창호지 사이로 새어 들어온 불빛이 방바닥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밖에서 빗소리가 여전히 기왓장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 방 안에서는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공인 하나가 소반을 들고 들어왔지요. 소반 위에는 흰 쌀밥과 맑은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얹혀 있었습니다. 유는 소반이 자기 앞에 놓이는 순간 침을 꼴깍 삼켰지요. 언제 마지막으로 밥다운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가물거렸습니다. 삼촌이 잡혀간 뒤로는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어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터였지요. 먹어라. 임금이 짧게 말했습니다. 유는 잠깐 망설이다가 수저를 들었지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유는 입을 꼭 다문 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지요. 임금은 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선이 소반 한쪽에 놓인 약재 다발로 향했지요. 임금의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매일 수라상 곁에 올라오는 약재였습니다. 황기와 대추 그리고 몇 가지 뿌리 약재가 작은 소쿠리에 담겨 있었지요. 윤이 수저를 내려놓던 참에 약재 냄새가 코끝에 걸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소쿠리를 바라보던 윤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밥을 먹다 말고 소쿠리 쪽으로 고개를 내밀더니 천천히 코를 대었습니다. 기력을 보하시려는 약재이지요? 임금의 눈썹이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섞인 작은 뿌리는 보통 대감들 드시는 보약과는 결이 다릅니다. 황기와 대추 사이에 섞인 이것은 골과 기운을 함께 붙잡아주는 약재인데 매일 드시는 분은 잠이 어지간히 적거나 머리를 많이 쓰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 뿌리는 오래 다리지 않으면 쓴맛이 강하게 남는데 이 빛깔을 보니 충분히 다려진 건 맞습니다. 볶은 냄새와 날 냄새가 딱 절반씩 섞여 있으니까요.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뒤쪽에 서 있던 호위무사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은 임금의 표정이 굳어진 것을 보고 그제야 뒤늦게 멈칫했지요. 괜한 말을 늘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 수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되물었지요. 약재를 배운 적이 있느냐? 삼촌에게 배웠습니다. 서당갈 형편이 못 되어서 약재상에서 일하는 삼촌 옆에 앉아 약재를 썰면서 배웠지요. 임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지요. 임금이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내 삼촌이 김 대감에게 보냈다는 약의 처방을 기억하느냐? 윤은 눈을 한 번 깜빡였지요. 기억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윤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삼촌이 그 보약을 다리던 날, 유는 옆에 내내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약재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는 삼촌의 목소리를 들으며 각각의 양이 얼마인지, 어떤 순서로 넣는지, 불을 어느 세기로 유지했는지를 눈으로 보고 코로 맡으며 그대로 새겨두었지요. 예. 씁니다. 유는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완전히 굳어 있었지요. 비에 젖고 밤바람에 식은 손가락이 붓을 제대로 쥐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유는 천천히 붓을 세워 종이 위에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황기 2돈, 당귀 1돈 반, 백출 1돈, 대추 5알, 생강 2쪽. 그리고 기력 회복을 돕는 뿌리 약재 이름과 그 양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어려운 한자도 있었고 삼촌에게 들으면서 귀로만 익혀 획순이 조금 어긋난 글자도 있었지요. 그러나 글자를 쓰는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방의 내용은 단 한 자도 빠지거나 뒤바뀌는 것 없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담겼지요. 다 쓴 종이를 임금 앞에 내밀었습니다. 임금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지요. 그러더니 궁인을 불러 어의를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의 둘이 별전으로 들어섰지요. 처음에는 상황이 어찌 된 것인지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종이를 내밀자 두 어의는 나란히 고개를 숙여 처방을 읽기 시작했지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의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전하, 이 처방은 기혈을 두루 살리는 완전한 명방이옵니다. 약재 간의 배합이 매우 정교하게 짜여 있고 음양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 어지간한 의원도 이만한 처방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옵니다. 다른 어의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지요. 독은커녕 오히려 허약한 기운을 보하기에 더없이 좋은 처방이옵니다. 유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삼촌은 잘못이 없었지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소리를 직접 듣는 순간 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울지 않았지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임금은 어이들이 물러나고 나서 한동안 윤을 바라보았지요. 약이 무죄라는 것은 밝혀졌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독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윤은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은 즉시 사람을 보내 의금부에서 증거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별전 안으로 들어온 것은 덮개를 씌운 채반이었지요. 안에는 약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대감이 마시다 절반쯤 남긴 채 쓰러진 날의 약탕물이 담긴 그 사발이었지요. 의금부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 봉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이들은 이미 수차례 검사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사발 안에 약탕물을 소량 취하여 분석한 결과 독성 반응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었지요. 한석의 죄목은 그 결론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덮개가 걷히고 사발이 윤의 앞에 놓였습니다. 윤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발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고요하게 앉아 있었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여 눈을 사발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사발 안에 담긴 탁한 약탕물을 내려다보다가 이번에는 시선을 올려 사발의 테두리로 옮겼지요. 임금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은 손가락 끝으로 사발을 집어들어 빛에 비추어 보기 시작했지요. 화롯불의 빛이 사발 표면 위로 고르게 번지는 가운데 윤의 눈이 테두리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그곳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짚어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전하, 말하여라. 약탕물 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색과 농도가 삼촌이 달인 약의 빛깔과 다르지 않습니다.
임금이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발에 입 닿는 테두리 안쪽을 보시면 아주 미세한 흰 결정이 맺혀 있습니다. 약탕물이 고인 바닥에는 없고 테두리에만 있지요. 임금이 몸을 낮추어 사발을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화롯불의 불빛 각도를 달리하자 테두리 안쪽에 아주 가늘고 미세하게 무언가가 맺혀 있는 것이 눈에 걸렸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사발을 내려놓으며 윤을 바라보았지요. 약탕물이 끓거나 식을 때 생기는 침전물이 아니겠느냐? 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을 다릴 때 나오는 침전물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테두리에 맺히는 법이 없지요. 게다가 이 결정의 형태가 약재에서 나오는 것과 다릅니다. 삼촌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언가를 그릇에 발라 말렸을 때만 이런 형태로 남는다고요. 별전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여전히 기와장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임금은 한동안 그 사발과 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 말하여라. 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삼촌의 목소리가 떠올랐지요. 약재를 씻던 작은 손, 볕에 그을린 삼촌의 옆 얼굴, 그릇을 들어 빛에 비추어 보이며 설명하던 목소리가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윤은 그것을 그대로 꺼내 놓듯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삼촌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독은 물에 섞는 것보다 그릇에 발라 말렸을 때 훨씬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고요. 물에 섞으면 다리는 과정에서 성분이 고루 퍼지고 냄새와 색이 약탕물에 섞이기 때문에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 안쪽에 발라 말려두면 겉으로는 깨끗한 그릇과 다를 것이 없지요. 약을 따를 때 그릇 벽면을 타고 자연스럽게 녹아 나오기 때문에 약탕물 자체에선 이상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이 팔짱을 낀 채 가만히 듣고 있었지요. 삼촌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잘 발라 말려도 결정이 아주 조금은 남기 마련이라고요. 특히 입이 닿는 테두리 안쪽은 가장 흔적이 남기 쉬운 자리라고 했습니다. 마실 때마다 입술이 닿는 부분이라 더 쉽게 녹아 들어가고 그만큼 그 자리에 남은 결정도 점점 적어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윤은 사발을 다시 집어들어 빛에 비추었습니다. 테두리 한쪽을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짚으며 말을 이었지요. 삼촌의 약탕물이 문제였다면 이 흰 결정은 바닥에 고루 퍼져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바닥에는 없습니다. 오직 이 테두리 한 군데에만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지요. 이것은 누군가가 이 잔에 독을 발라 말려두었다는 뜻입니다. 삼촌이 만든 보약이 아니라 이 잔 자체가 독그릇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결정의 양이 아주 적습니다. 사람처럼 몸집이 큰 이에게는 즉사하지 않고 중독 증상만 일으킬 만한 양이지요. 처음부터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쓰러뜨려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이옵니다. 마지막 말을 내뱉는 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분함 때문이었는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말하면서 비로소 실감이 나서였는지 윤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임금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발을 직접 들어 다시 한번 테두리를 살폈지요. 그리고 천천히 사발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약재상 점원의 조카가 그것도 8살 아이가 어이들이 지나친 것을 짚어내는구나. 그것은 윤에게 한 말도 무사에게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지요. 윤은 임금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 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지요. 삼촌의 이름을 부르며 골목에서 울던 그 아이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신이 할 말을 분명히 알고 있는 얼굴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은 임금 앞에서 한 가지를 더 청하였습니다. 전하,
저 혼자 그리 말한다고 믿어주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내일 김대감과 맞서려면 말만으로는 부족하옵니다. 임금이 눈빛으로 계속하라는 뜻을 보였지요. 그 잔에 맑은 물을 부어 작은 짐승에게 먹여 보이겠습니다. 독이 발라져 있다면 반드시 증거가 나올 것이옵니다. 내일 그 자리에 작은 쥐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임금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몰래 쥐 한 마리를 준비해 두라는 명이 조용히 내려졌지요. 유는 화롯불 앞에 앉아 사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삼촌과 함께했던 날들이 하나씩 떠올랐지요. 약재상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삼촌이 약재를 써는 것을 지켜보던 일, 이름을 외우지 못하면 절대 집에 가지 않겠다고 버텼던 일, 독성이 있는 약재를 다룰 때면 삼촌이 반드시 헝겊으로 손을 감싸게 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지요.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약재상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던 삼촌이 물에 씻은 그릇 하나를 들어 등잔불에 비추어 보이던 날이었지요. 그릇 안쪽을 손가락으로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윤을 불렀습니다. 윤아, 이리 와봐라. 윤이 달려오자 삼촌은 그릇을 건네주며 말했지요. 약재를 다루는 사람은 그릇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안심하면 안 돼. 특히 독성 약재를 쓰다 보면 실수로 성분이 그릇에 배어들 수가 있거든. 물로 씻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빛에 비추어 봐야지. 그릇 바닥보다 테두리를 더 유심히 봐야 해. 씻을 때 손이 잘 닿지 않는 자리거든. 독을 일부러 발라 말린 경우엔 더더욱 테두리에 결정이 남아. 일부러 바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삼촌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잠깐 가늠하는 것 같았지요. 그러더니 등잔불 앞에 쪼그리고 앉아 윤과 눈을 맞추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거든.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 독을 약탕물에 섞으면 냄새나 색으로 들킬 수 있어. 그래서 그릇에 발라 말리는 방법을 쓰는 거야. 훨씬 들키기 어렵거든. 그러나 완벽한 독은 없어.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야. 그러니 네가 언제든 이상한 그릇을 보거든 반드시 테두리부터 살펴라. 그 말을 들을 때 유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려니 하고 흘려보냈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별전 안에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무심코 들려준 가르침이 삼촌 자신의 목숨을 구할 열쇠가 될 줄을 그 여름 저녁엔 아무도 몰랐지요. 유는 사발을 두 손으로 꼭 쥐고 화롯불을 바라보았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튀어 오르는 소리가 밤의 고요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지요. 삼촌, 꼭 구해낼게요. 윤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임금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별전 한쪽에 자리를 마련해 눕힌 윤은 지쳐 쓰러지듯 금세 잠이 들었지요. 비에 젖고 굶주린 몸이 따뜻한 방바닥에 닿자마자 의식을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고르게 오르내리는 것을 바라보던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지요. 창호지 너머로는 여전히 빗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와장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때로는 거세지고 때로는 잦아들며 밤새 한양을 적시고 있었지요. 임금의 머릿속에는 윤이 한 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논리가 분명했지요. 어이들이 지나친 것을 짚어내고 독의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 잔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삼촌에게 귀로 들은 지식만으로요.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대감은 한양북촌에서 수십 년 동안 권세를 부려온 자였지요.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잡혀 들어가고 그의 눈짓 하나에 판결이 바뀌는 것을 임금은 이미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 아무리 옳다 한들 그 자리에서 꺾어버릴 방법을 김대감이 모를 리 없었지요. 임금은 조용히 측근을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이른 시각에 사람을 풀어라. 의금부의 명을 내려 한석의 차명을 정지시키고 김대감과 의관 둘 그리고 한석을 편전 뒤뜰로 불러들여라. 외부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극히 조심할 것이며 비밀 어명임을 반드시 주지시켜라.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그 외에 준비할 것이 있으시옵니까? 임금은 잠든 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쥐 한 마리를 작은 대나무 통에 담아 준비해 두어라. 아무도 모르게. 측근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군말 없이 물러났지요. 임금은 다시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내일 있을 대면의 장면들이 하나하나 그려지고 있었지요. 김대감이 자작극을 꾸몄다면 그것이 단순히 약재상 점원 하나를 없애기 위한 것일 리 없었습니다. 그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것이었지요. 한석의 약재 보따리 안에서 발견된 장부낫장, 역관을 통한 밀수 이야기. 임금은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엮어보았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가 빗속에서 소매를 붙잡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그냥 묻혀버렸을 것이었지요. 임금은 문득 의금부에서 올라온 압수 물목 보고서 한 줄을 떠올렸습니다. 한석의 약재 보따리 안에서 나온 종이 한 장. 역관의 이름과 수량이 적혀 있다는 그것이었지요. 내일 아침 그 종이를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임금은 조용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임금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임금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끝내 오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의 빗속에 씻긴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공기는 차갑고 날이 서 있었지요. 서리가 앉은 뒤뜰의 흙바닥은 밟을 때마다 서걱서걱 소리를 냈고 나뭇가지 끝에 맺힌 물방울들이 하나씩 떨어져 내렸습니다. 뜰 한쪽에 선 노송의 가지가 새벽 바람에 느릿하게 흔들렸지요. 그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편전 뒤뜰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의관 둘이 먼저 들어서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의관은 서로 눈길을 교환하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았지요. 갑작스러운 어명에 불려 나온 것 치고는 표정이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사발 안의 독 반응을 결론 내린 것이 자신들이었던지라 이 자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이 서지 않는 눈치였지요. 대신 세 명이 뒤이어 들어섰습니다. 저마다 두꺼운 도포를 단단히 여미고 있었는데 새벽 서리 때문인지 아니면 이 자리의 낯선 기운 때문인지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지요. 한 대신이 뜰 안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편전 뒤뜰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지요. 그 다음으로 포졸에게 이끌려 한석이 들어왔습니다. 한석은 며칠째 의금부옥에 갇혀 있었던 터라 낯빛이 흘처럼 잿빛이었지요. 눈 주위가 파랗게 부어 있었고 두 손목에는 포박의 흔적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이마를 반쯤 덮고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지요. 뜰 안으로 발을 들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한석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했는지 등이 곧게 펴졌지요. 끌려다니는 자세가 아니라 서려는 자세였습니다. 포졸이 어깨를 눌러도 한석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들어선 것은 김대감이었습니다. 비단 도포에 옥관자를 꽂은 차림이 흠 하나 없었지요. 걸음걸이도 여유로웠습니다.
새벽에 갑작스러운 어명을 받고 불려 나온 것 치고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태연했지요. 소슬대문을 지나 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에도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신들과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지요. 뒷뜰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의관들과 한석을 확인한 김 대감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고 자신이 분리할 것이 없다는 확신이 그 미소 안에 담겨 있었지요. 참형을 하루 미루더니 이런 자리를 만드신 것이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굳이 다시 들추시는 이유를 모르겠구려. 뒤에서 임금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뒷뜰의 정중앙에 놓인 의자에 등을 세우고 앉은 임금의 얼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티가 전혀 없었지요. 그러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깊고 차가웠습니다. 대신들이 양쪽에 늘어서고 포졸들이 뜰 가장자리를 조용히 에워쌌지요. 김대감. 예, 전하. 오늘 이 자리는 억울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기 위한 자리요. 그러니 대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오. 김대감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듯 여유로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지요. 임금이 손을 들어 가림막 뒤를 향해 천천히 손짓했습니다. 잠시 후 가림막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윤이 뜰 안으로 걸어 나왔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리에 늘어서 있던 대신 하나가 실소를 터뜨렸고 다른 하나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의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입을 가렸습니다. 8살 아이가 삿갓도 쓰지 않은 맨얼굴로 뜰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 나오는 광경이 아무리 봐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한 대신이 낮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께서 어젯밤 잠행에서 걷어온 아이라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나 유는 그 웃음과 속삭임을 듣지 못한 것처럼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뜰 한가운데까지 걸어와 섰습니다. 새벽 찬 공기 속에서 뺨이 붉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한석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유나. 한석의 입에서 가늘게 새어나온 그 한마디에는 놀라움과 두려움과 안도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지요. 유는 삼촌을 향해 눈길을 한 번 보냈습니다. 삼촌의 얼굴을 확인한 그 순간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지만 유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돌렸지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뜰 한가운데에 멈추어 선 유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김대감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김대감은 윤을 내려다보며 가볍게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이였지요. 어깨도 반밖에 안 오는 아이가 자신을 향해 똑바로 시선을 꽂고 서 있었습니다. 다른 날이었다면 그냥 웃어 넘겼을 광경이었지요. 그러나 임금이 직접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임금의 시선이 아이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가볍게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지요. 어디서 온 아이냐? 약재상 점원의 조카라던데 삼촌 살리러 스스로 나선 것이냐? 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의 말을 흘리듯 지나쳐 뜰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한 번씩 훑어보았지요. 의관들, 한석, 포졸들, 그리고 대신들. 마지막으로 시선이 임금에게 닿았고 임금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는 다시 김대감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뜰 안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삼촌이 보낸 약은 정직한 보약이었습니다. 뜰 안이 일순 조용해졌지요. 독은 약탕물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감께서 쓰시던 그 잔의 테두리에 발려 있었습니다. 김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살짝 굳었지요. 그러나 금방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되찾으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이 봐라. 삼촌 살리려는 마음은 기특하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지 않겠느냐.
자네 독을 발랐다니. 내가 내 스스로 내 자네의 독을 발라 스스로 마셨다는 말이냐?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몇 번 새어 나왔습니다. 대신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어린 것이 다급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만 이라며 고개를 저었지요. 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감께서 직접 드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시켜 약이 오기 전 잔에 미리 발라두게 하셨겠지요. 그런 다음 약을 드시다 쓰러지시고 삼촌의 약이 독약이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뜰 안에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지요. 의관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대신들도 서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포박된 두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신이 가르쳐준 것을 아이가 이 자리에서 꺼내 들고 있었지요.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요. 한석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지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뜰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지요. 몇몇은 아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고 몇몇은 여전히 어이없다는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의관 하나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내리깔았지요. 김대감은 잠시 말없이 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논리가 너무 선명했지요. 흔들어버릴 방법을 재빠르게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요. 상대는 8살짜리 아이였으니까요. 김대감은 팔짱을 풀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두 손을 등 뒤로 모으고 여유롭게 뜰을 가로질러 걷더니 윤의 앞에 멈추어 섰지요. 키 차이가 너무 커서 내려다보는 각도가 급했습니다. 그 시선의 무게만으로도 어지간한 사람은 움츠러들었을 텐데 윤은 고개를 꺾어 김대감을 올려다보며 시선을 놓지 않았지요. 김대감의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린 놈이 살려고 작정을 했구나.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위협과 비웃음이 뒤섞인 그 목소리에 뜰 안 공기가 싸늘해졌지요. 증거가 있다 하였느냐? 좋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물어보마. 내 삼촌이 보낸 그 약이 깨끗하다는 것을 내 놈이 직접 증명해 보겠느냐? 윤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이 어디로 말을 끌고 가는지 가늠하며 듣고 있었지요. 그 약탕물을 내 놈이 직접 마셔라. 독이 없다면 멀쩡할 것이고 독이 있다면 그것이 증명이 될 것이야. 내 삼촌이 만든 약이 깨끗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겠다면 내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덫이었지요. 어이들이 이미 독 반응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약탕물이었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마시겠다고 나서면 임금이 막을 것이었고 막히는 순간 아이의 주장은 스스로 힘을 잃게 되는 것이었지요. 혹여 임금이 막지 않는다면 그것대로였습니다. 실제로 독이 약탕물에 섞였는지 잔에 발랐는지와 상관없이 아이가 그 약을 마시고 탈이 나면 모든 것이 끝이었지요. 뜰 안의 시선이 일제히 윤에게로 쏠렸습니다. 한석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포박된 손이 마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아, 안 된다. 네가 마실 필요 없다. 한석의 목소리가 뜰을 가로질러 날아왔지요. 포졸이 한석의 어깨를 눌러 제지했지만 한석은 몸을 비틀며 다시 외쳤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제 조카이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사오니 제발 아이만은 내보내 주시옵소서. 임금은 말이 없었습니다. 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윤은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을 올려다보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뜰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등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뜰에 설이 내린 흙바닥에 두 무릎이 닿자 차가운 기운이 옷감을 뚫고 파고들었지요. 그러나 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임금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마시겠나이다. 뜰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석이 안 된다라고 다시 외쳤지만 그 소리는 뒤로 물러선 것처럼 멀게만 들렸지요. 김대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임금은 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윤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은 고개를 든 채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청하겠나이다. 말하여라. 임금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단단했지요. 김 대감께서 쓰시던 그 잔에 담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전하께서 새로 내어주신 깨끗한 잔에 약탕물을 옮겨 담아 마시게 해 주십시오. 뜰 안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안에서 사람들이 윤의 말을 곱씹기 시작했지요. 잔을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약탕물을 마시는 것인데 왜 잔을 바꿔야 하는가? 그 질문이 뜰 안에 모인 사람들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지요. 대신 하나가 옆 사람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고 의관 하나가 눈을 가늘게 뜨며 사발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제야 보이는 것이 있었지요. 독은 약탕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잔에 발라져 있다고 아이가 말했었습니다. 잔을 바꾼다는 것은 독의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지요. 약탕물 자체는 깨끗하므로 깨끗한 잔에 옮겨 담아 마시면 아이에게는 아무 탈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원래의 잔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아이는 잔에 발린 독에 의해 해를 입게 되는 것이었지요. 잔을 바꿔달라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 대감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롭게 유지되던 얼굴빛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것을 뜰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눈치채기 시작했지요. 입가에 미소가 자취를 감추고 눈빛이 흔들리더니 약탕물이 담긴 사발 쪽으로 저도 모르게 향했습니다. 그것을 본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윤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임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숙인 그 자세 안에서 윤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지요. 임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새 잔을 가져오너라. 그 한마디가 내려지는 순간 김대감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빛이 꺼졌습니다. 두 주먹이 도포 자락 안에서 쥐어지는 것을 뜰 안에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저 포졸 하나만이 그 떨리는 주먹을 곁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궁인이 세 잔을 받쳐 들고 뜰 안으로 걸어 들어왔지요. 빛이 잘 드는 아침 햇살 아래에서 희고 깨끗한 잔이 반짝였습니다. 윤은 그 잔을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궁인이 세 잔을 소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윤은 그 잔을 두 손으로 들어 빛에 비추어 보았지요. 안팎이 고르게 희고 깨끗했습니다. 테두리에도 바닥에도 아무런 흔적이 없었지요. 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소반 위에 내려놓고 약탕물이 담긴 원래의 사발을 집어들었습니다. 탁하고 짙은 갈색의 약탕물이 새 잔 안으로 천천히 옮겨 담겼지요. 약재 특유의 쓴내와 달큰한 냄새가 서늘한 뜰 안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윤은 사발을 내려놓고 새 잔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지요. 뜰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손과 잔 위에 모였습니다. 한석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돌렸지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으로서 아이에게 저 일을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무리 약이 결백하다 해도 8살짜리의 몸으로 저 잔을 비워야 하는지, 그 생각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지요. 포졸이 잡고 있는 손 안에서 한석의 팔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임금은 팔걸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윤을 바라보았지요. 막아야 하는가, 지켜봐야 하는가. 그 짧은 순간에 임금의 머릿속에서 저울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윤의 눈빛이 그 저울을 고정시켰지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겠다는 것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지요. 임금은 손을 들어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과 의관들은 저마다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지요. 김 대감만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만 그 눈빛이 잔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마 위로 아침 햇살이 내리쬐는데도 불구하고 김 대감의 안색은 점점 흑빛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잔을 바꿔달라는 그 한마디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자의 얼굴이었지요. 윤은 잔을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쓴내가 코끝을 찔렀지요. 삼촌이 달인 약의 냄새였습니다. 황기와 당귀와 대추가 어우러진 그 냄새는 약재상에서 삼촌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날들의 냄새이기도 했지요. 약재를 썰던 삼촌의 손, 볕에 그을린 삼촌의 옆 얼굴, 약초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던 목소리가 그 냄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윤을 붙들어 주었지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잔을 쥔 손가락 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윤은 눈을 감지 않았지요. 눈을 뜬 채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촌의 약은 깨끗합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윤을 붙들어 주었지요. 윤은 잔을 기울였습니다. 약탕물이 입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쓰고 진하고 뜨거운 맛이 혀를 덮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뜨거웠지요. 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기울인 잔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비웠지요. 잔 바닥이 보이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 잔을 입에서 뗐지요. 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빈 잔을 든 채 뜰 안을 바라보며 그대로 서 있었지요. 두 발이 서리 내린 흙바닥 위에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뜰 안의 시간이 멈추어 버린 것 같았지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나뭇가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송가지 끝에 맺혔던 물방울 하나가 이윽고 떨어지는 소리만이 그 정적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지요. 한석이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윤을 바라보았지요. 윤은 서 있었습니다. 1각이 지났습니다. 2각이 지났지요. 의관 하나가 손에 쥐고 있던 소매를 스르르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의관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반걸음 나섰지요. 대신 하나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뜰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윤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어지러운 기색도 없었고 배 안에서 뒤틀리는 느낌도 없었지요. 뜨거운 약탕물이 뱃속에서 잔잔하게 퍼지는 온기만이 느껴졌습니다. 삼촌이 달인 약은 정직했지요. 몸 안에서도 정직하게 기운을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두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포졸 하나가 슬그머니 그의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윤은 잔을 소반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뜰 안을 향해 입을 열었지요. 보십시오. 윤의 목소리가 뜰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삼촌의 약은 죄가 없습니다. 그 소리에 뜰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대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일관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임금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요. 감춤 없이 드러나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눈가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 잔을 소반 위에 내려놓더니 이번에는 원래의 사발, 즉 김대감이 쓰던 그 잔을 집어들었지요. 아무도 손대지 않고 뜰 한쪽에 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윤은 그 잔을 들고 임금을 향해 돌아섰지요. 전하, 전날 밤 준비하도록 명하신 것을 가져다 주십시오. 임금이 손짓했습니다. 잠시 후 궁인 하나가 작은 대나무 통을 들고
뜰 안으로 들어섰지요. 통 안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통을 받아든 유는 대나무 통의 마개를 열어 김대감의 빈잔 안으로 맑은 물을 먼저 부었지요. 잔 테두리를 따라 물이 흘러내리며 잔 안쪽 벽을 고루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대나무 통 안으로 부어 넣었지요. 통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그 소리가 잦아들었지요. 뜰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유는 대나무 통을 소반 위에 올려놓고 마개를 열었지요. 통 안을 들여다본 궁인이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뒤이어 의관 하나가 다가와 안을 들여다보더니 안색이 굳었지요.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와 통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쥐가 죽어 있었습니다. 미동도 없이 뒤집힌 채로 통 안에 누워 있었지요. 통 안으로 물을 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뜰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옮겨 그것을 확인했지요. 확인하는 사람마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김대감을 바라보았지요. 김대감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들어서던 때 그 사람이 아니었지요. 비단 도포도 옥관자도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낯이 지었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요. 두 눈은 쥐가 든 대나무 통에 못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감. 임금의 목소리가 뜰 안을 울렸지요. 할 말이 있소. 김대감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끝내 말이 되어 나오지 못했지요. 두 다리가 흔들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때였지요. 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전하, 한 가지 더 있사옵니다.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지요. 바로 한석이 김대감 처소에서 무심코 주워 약재 보따리 안에 끼워 두었던 그 장부 낫장이었습니다. 의금부에서 한석의 짐을 압수할 때 함께 봉인된 것을 임금이 전날 밤 미리 확인해 둔 것이었지요. 종이를 펼쳐든 임금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역관의 이름, 청나라에서 들여온 금수 약재의 목록, 그리고 은자가 오고 간 내역. 종이 한 장 안에 김대감이 숨겨온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포졸들이 천천히 김대감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이 김대감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김대감은 처음엔 몸을 빳빳이 세우며 버텼지요. 이것들이 감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수십 년 동안 권세를 부려온 자리에서 쌓아온 것들이 그 짧은 아침 사이에 한꺼번에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포박을 채우는 순간 김대감의 어깨가 풀렸지요. 그것은 몸에 힘이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틸 명분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잔에 발린 독이 드러났고 밀수한 장부가 펼쳐졌으며 어린아이 하나가 약탕물을 직접 마셔 약의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이뜰 안에서 힘을 갖지 못했지요. 임금이 의관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은 이 잔을 검사하면서 어찌하여 테두리를 살피지 않았는가. 의관들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지요. 한 의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약탕물 안에서 독반응이 나왔사옵기에 그 이상을 미처 살피지 못하였나이다. 임금은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것과 고의로 숨긴 것을 분별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었지요. 지금 이뜰에서 먼저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석을 묶고 있던 포박이 풀렸지요. 포졸이 새끼줄을 걷어내자 한석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며칠째 옥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 몸이었지요. 두 바리뜰에 설이 내린 흙바닥을 밟는 순간 한석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눈물이 채 흐르기도 전에 윤이 달려왔지요.
삼촌. 그 한 마디뿐이었습니다. 윤이 한석의 허리를 두 팔로 끌어안았지요. 얼굴을 삼촌의 가슴팍에 묻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골목을 헤매던 밤부터 뜰에 무릎을 꿇고 독배를 비울 때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참아온 것이 그제야 터지는 것이었지요. 한석은 포박에 붉게 패인 손목으로 윤의 등을 감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목이 메어 아무것도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의 등을 감싼 손이 떨렸지요. 어깨가 들썩이며 한석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뜰 안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해졌지요. 김대감이 포졸에게 이끌려 뜰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비단 도포 자락이 흙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잠시 들리다가 끊겼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삼촌과 조카만이 남아 아침 햇살 아래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날 오후 한석과 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별전이 아니라 편전 아니었지요. 번듯하게 자리를 갖추고 두 사람을 맞아들인 임금의 얼굴에는 간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편안함이었지요. 무거운 것을 하나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한석은 편전문 앞에서부터 무릎을 꿇었지요. 이마를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엎드렸습니다. 옆에서 윤도 따라 엎드렸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납작하게 엎드린 광경을 내려다보던 임금이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일어나시오. 한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여전히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쳤지요. 그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니 나라가 그대에게 진 빚이 있소. 당장의 보상으로는 부족하겠으나 우선 한양 안에 약재상 하나를 내어줄 것이오. 운영에 필요한 미천도 내 당금에서 내리겠소. 한석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듯 입술을 세게 깨물었지요. 이윽고 가까스로 목소리를 끌어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넘치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선을 윤에게로 옮겼습니다. 윤은 임금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편전안이 어떤 곳인지, 임금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지요. 윤아. 예, 나으리. 임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나으리가 아니다. 윤이 잠깐 눈을 깜빡였지요. 임금은 그것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재주가 아깝구나. 그 총기와 약재에 대한 눈을 그대로 묻어두기에는 너무 크다. 궁 안에 의학생도를 가르치는 곳이 있으니 네가 원한다면 그곳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윤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옆에 삼촌에게 시선을 돌렸지요. 한석이 윤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처음으로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누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글로 사람을 살릴 아이라던 말이었지요. 글 대신 약재를 썰며 배운 것이 이 아이의 글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 이 편전까지 두 사람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윤은 다시 임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배우겠사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삼촌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인 윤의 어깨 위로 편전의 창을 통해 들어온 늦가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어느 봄이었지요. 조선 팔도 곳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오르고 숨이 가빠지다가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병이었지요. 남쪽 고을에서 시작된 것이 북쪽으로 번져 한양 도성 안까지
들어오는 데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손을 쓸 수 없다며 물러서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던 그때였지요. 젊은 어이 하나가 나섰습니다. 나이는 23이었지요. 키가 훤칠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깊었고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맥을 짚고 숨 냄새를 맡고 혀의 빛깔을 들여다보았지요. 백성들이 죽은 고을마다 발품을 팔아 돌아다니며 같은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동료 어이들이 괴지를 피해 몸을 사리는 동안 그 젊은 어이는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지요. 열흘이 지나 그가 내린 결론은 간단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괴질의 뿌리는 고을 안 우물에 있었지요. 봄비에 둑이 허물어지면서 외양간 옆에 있던 오래된 구덩이에 물이 우물 안으로 섞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물을 고여있게 하지 말 것, 우물을 석회로 씻어낼 것, 그리고 특정 약초를 끓여 마시게 할 것. 3가지 처방이 내려진 고을에서는 사흘 안에 새로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 소문이 인근 고을로 퍼지고 고을에서 고을로 이어졌습니다. 젊은 어이의 이름이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갔지요. 윤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 한양골목에서 임금의 소매를 붙잡았던 그의 8살 아이였지요. 궁의 의학생도로 들어가 15년을 배우고 익힌 끝에 조선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달려가는 어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석은 한양 안에 약재상을 차렸지요. 크지 않은 가게였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약재는 한양에서 가장 정직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볕에 그을린 얼굴로 약재를 고르는 한석의 손놀림을 보러 오는 의원들도 생겼지요. 조카가 어이가 되던 날, 한석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혼자 술 한 잔을 마셨습니다. 누이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이 아이는 글로 사람을 살릴 아이라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만 글이 아니라 약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었지만 누이도 나무라지는 않을 것 같았지요. 그해 봄, 괴질이 물러간 고을에서 한 노인이 젊은 어이를 붙들었습니다. 어이 나으리, 어찌 이리 먼 곳까지 손수 오셨소.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 직접 팔을 놓으시다니. 유는 노인의 손을 잡아 맥을 짚으며 짧게 대답했지요. 낮은 곳에 고인 물이 병을 만드는 법이라 높은 곳에서 내려다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삼촌 한석이 어린 윤에게 가르쳐준 말이었습니다. 약재는 땅에서 나고 병은 사람 가까이에서 생기며 고치는 일도 사람 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지요. 윤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나도 잊지 않았지요. 비 오는 밤 임금의 소매를 붙잡았던 8살 아이는 이제 조선 팔도 어디서든 사람이 쓰러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젊은 어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거창한 이름도 높은 벼슬도 바라지 않았지요. 다만 삼촌이 가르쳐준 대로 약을 알고 독을 알고 그 경계를 늘 바로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조선의 하늘 아래 이름 없는 고을마다 그 이름이 퍼져나갔습니다. 윤이 다녀간 곳에서는 사람들이 살았고 윤이 이름을 남긴 처방에서는 병이 물러났지요. 백성들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선의 어린 태양이라고. 비 오는 밤 골목에서 피어오른 작은 불씨 하나가 이윽고 온 나라를 비추는 빛이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맺겠습니다. 억울한 자리에서도 아는 것을 꺼내들 용기가 있었던 아이, 그리고 그 용기를 심어준 한 사람의 사랑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지요.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사랑이 용기가 된다는 것을 이 어린 태양은 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